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바로 내신 한국사입니다. 역사는 최태사. 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어떤 한 시대를 공부할 때는요, 시기 구분을 먼저 하시는 거 제가 고려시대도 해드렸죠. 조선시대도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그 시기 구분을 하려면요, 이렇게 한번 잘라가지고,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어느 시기로 잘랐죠? 1170년 무신정멸 잘랐잖아요,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로 딱 자른 그 기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592년이에요. 아하, 1592년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 친구 그 개그맨 이윤석 씨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외운지 아세요? 1592 있을 수 없다. 1592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내가 참 잘하네. 어떻게 그렇게 외웠어? 라고 했었는데, 어쨌건 1592 있을 수 없다. 바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죠.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지 지금? 창피해. 자, 1592년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 앞을 우리는 조선 전기, 요 뒤를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로 나눴잖아요. 조선 똑같아. 여기 딱 잘라가지고 15세기와 16세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5세기를 이끌었던 세력과 16세기를 이끌었던 세력이 달라요. 15세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누구냐면 바로 역성혁명, 왕씨에서 이치성으로 바꾸는데 동의했던 사람들, 즉 정도전 계열들, 그 정도전 계열들이 세웠던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전과 이방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방원과 이 16세기를 세웠던 사람들 누구냐면은 역성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정몽주 계열들. 정몽주와 이방원 만나잖아요. 정몽주에게 이방원이 시한수 읽죠. 선생님, 제가 시한수 읊어드리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백년만년 누리시지요. 라고 이제 딱 얘기하니까 정몽주가 껄껄 웃으면서 그에 대한 답가를 하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내 답일세. 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방원이 자기를 보내서 딱 철퇴로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방원이 읊혔던 시 보세요. 그게 하여간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요 실용적인 요 문구를 가지고 요 15세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요 단심과의 문화가 16세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리학자들이지만 15세기는 굉장히 실용성이에요. 도움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15세기 최대 발명품이 뭐예요? 나란 말씀이 둔극에 달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그럼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만들어? 만들자. 실용성. 그래서 한글이 창조되는 거예요. 16세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16세기는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주 유하게 정말 성리학이 그냥 똘똘 뭉친 사람들. 그래서 이 당시 나온 게 바로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의 발달. 요게 이제 16세기 어떤 세력들이 이제 조선 후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시기 구분을 먼저 하시고요. 그 시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누군지를 먼저 아시면 그 시대가 이렇게 보여요. 색깔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요 시기 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갑니다. 자, 조선의 건국, 신진사대부의 분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온건개혁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색, 정몽주, 특히 정몽주죠. 정몽주 등 점진적 개혁을 했던 고려 왕조 유지 주장.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신하가 왕을 바꿔칠 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어찌 보면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명분과 그 어떤 그 명분을 따지는 어떤 그런 학문인데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명분 없이 왕을 바꿀 수 있느냐. 고려 왕조 안에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조선이 건국되면서 낙향합니다. 안 해! 우리 가버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향촌에서 자치를 추구하고 있더라.
이 낙향해가지고 향촌 자치를 추구해서 나오는 그 사자성어가 뭐예요? 우리 조선건국 참여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간다. 빠이빠이. 부르지 마. 이게 바로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이게 바로 두문불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온건개혁파의 어떤 그 의지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100년 뒤에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등장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진개혁파. 대표 인물 누구야? 정도전, 그리고 조준 등 급진개혁, 세왕조 개창. 바로 신흥 무인 세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계가 되겠죠. 그들과 함께 조선 건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건국 과정을 볼게요. 자, 먼저 이건 이미 제가 고려 말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왜군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과전법을 시행해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위화도 왜군, 과전법 시행, 조선 건국. 요 라인을 기억하시라. 자, 명의 천령 이북의 땅을 직속령으로 삼겠다고 고려에 통보하자 최영 등이 요동정벌을 강행하죠. 요동정벌에 반대하던 이성계 등이 위화도에서 사불가론, 지금은 장마철이니 싸울 때가 아니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뭐 이와 같은 4개의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면서 회군을 합니다. 여러분들 회군이에요. 회군. 군인이 명령 떨어졌는데 회군한다? 이거 모르면 하는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영모로 죽거나 아니면 쿠데타로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군. 군인에게 회군은 명령 없는 회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군을 한 거야.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죠. 결국 최영을 제거합니다. 아, 최영 알죠, 여러분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은 진짜 군인이에요. 정말 청렴결백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최영이. 근데 결국은 이제 이성계 무리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정적 실권 장악. 그러면서 왕시성들이요 정말 도륙을 당하죠. 왕족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도륙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왕시성을 지워요. 그래서 왕시성에다가 여기 점을 하나 똑 찍어요. 그래서 옥시가 됩니다. 그리고 왕시성에다가 팔자를 하나 얹어요. 전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왕씨들이 상당히 어떤 그 성을 많이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선 초기에 벌어지고 있죠. 자, 건국 과정 봤고요. 이거 과정법 실시입니다. 그래서 관문서직의 불법적 토지 소유 몰수, 국가적 확충, 신사회 경제 기반 마련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조선 건국 어디에? 역성혁명에 반대하던 정몽주도 온건개혁파 신진사회 제거했고요. 이성계가 조선 건국 아까 다 했던 이야기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왕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조선 건국 한양천도. 한양천도를 했는데 이 태조의 그 어떻게 보면 스승이자 친구 역할을 했던 인물 누구예요? 바로 무학대사죠. 예, 이 무학대사가 한양의 도읍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고 있는데 어느 소를 몰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소를 몰고 있는 할아버지가 이놈 무학이 이놈 이게 어딜 가는지 정신머리 빠져가지고 어딜 가는 거야? 라고 소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학이? 무학 나잖아.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무학이 쓸데없는 길을 자꾸 하고 있어. 이게 똑바로 안 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어디로 가야 좀 좋은 곳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하죠. 여기서 심리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심리를 안 가네 이놈의 소가! 라고 얘기를 하죠. 심리? 그래서 심리를 갔더니 거기가 바로 경복궁 더더라. 바로 그 심리를 갔다. 라고 해서 그 이야기한 그 지점을 우리는 지금 가랑자, 왕심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또 이 한양천도와 또 왕심리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정도전이 주도해서 이 문물을 제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전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하의 나라여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이 만약에 똑똑하지 못한 왕이 나와. 그럼 어떡해? 그 나라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왕은 바뀌더라도
왕은 바꿀 수 없더라도 재상들은 바꿀 수 있잖아요. 똑똑한 재상들을 계속 교체하면서 그 나라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이 정도전은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의 나라를 만들려고 정도전은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성리학 중심의 국정 운영했고요.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 주장. 정도전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도전이 딱 이렇게 한양 지도를 이렇게 보고 줄을 하나 긋잖아요. 그럼 거기에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하나 그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건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건물의 이름을 쓰면 그 건물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사대문 이름 다 정도전이 지은 거예요. 네, 다. 딱 볼 때 사대문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다가 아 그렇지 성리학의 나라인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성리에서 중요시 여기는 어떤 실천적 방법 5가지 총 5가지 바로 인의예지신 요 인의예지신을 다 사대문에 집어넣죠. 자, 인 들어간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 들어간 거 흥인지문 좋아요. 의 들어간 거 뭐예요? 이게 뭐냐 서대문 지금은 없죠. 돈의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 들어간 게 뭐예요? 예 숭례문 남대문이잖아요 지금. 지 들어간 거 지. 지는 이게 뭐냐면 지의 지자인데 이게 북대문에 숙정문이라고 해요. 숙정자가 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숙정문. 그 사대문 다 지운 거예요. 선생님 신자 빠졌는데요? 신자 넣지. 신자 넣지. 요 신자는 어디 들어갔을까? 동서남북 가운데. 가운데. 바로 보신각. 거기다 넣은 거예요. 아 정말 정도전 완전히 그냥 다 우리 지금도 쓰고 있잖아 지금. 제아의 종소리 보신각 다 쓰고 있잖아 지금. 그죠? 정도전 보고 있으면 야 대단하다. 붓을 그으면 길이 나오고 이름을 쓰면 현판이 나오니 그야말로 바로 조선의 설계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도전은요 이렇게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은 정도전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쥐가 뭔데 우리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를 쥐가 뭔데 신하의 나라로 만들어? 말도 안 돼. 이건 왕의 나라여야 돼. 조선은 왕의 나라여야 돼. 무슨 신하의 나라야? 왕의 나라야지. 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왕제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몽주 죽였죠? 정도전 죽였죠. 정말 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렸던 인물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태종 이성계가 태종 무지하게 싫어해요. 저런 자식이 다 있어. 나의 어떤 그 배프들 다 죽여놓으니까 결국은 옥새 갖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옥새를 갖고 옥새는 그 왕의 어떤 그 저 권한이잖아요. 그거 갖고 그냥 함병도로 가버리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종으로서는 당황스럽지. 아버지가 가버렸으니까 빨리 돌아오셔야 어떤 그 왕의 명분이 설 텐데. 그래서 막 신하들 계속 보내잖아요. 모셔오라고. 가면 안 와.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함흥차사. 얘는 왜 가는데 왜 안 오니 얘는. 왜? 다 죽이는 거야. 죽이거나 잡아놓으니까 오질 않는 거야. 함흥차사. 결국 설득해가지고 돌아오지요. 이성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저기 저 중랑촌에 있는 그 살고지다리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태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막 달려가고 막 그냥 잔치를 베풀려고 했죠. 그때 바로 태종 이방원의 참모였던 하륜이 이 기둥을 천막에 기둥을 세울 때 좀 굵은 나무를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굵은 나무를 세웠어요. 그리고 천막을 세운 거야. 아버지가 딱 등장했어요. 아버지 오셨다라고 태종 이방원이 달려가죠. 그때 이성계가 태종을 노려보면서 저 자식 저거 갑자기 또 막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딱 꺼내가지고 딱 팍 쏘죠. 아버지 하면서 숨은 거야. 근데 마침 아까 하륜이 얘기했던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뒤에 몸을 숨길 수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꽂힌 거예요. 이성계가 화를 얼마나 잘 쏘는데요. 바로 꽂힌. 만약에 그 나무가 없었더라면 태종 이방원은 아마 화살에 맞아 그저 직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도 살꽂이 다리, 화살을 꽂힌 다리라고 지금도 쓰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옥새를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그때 하륜이 또 얘기하죠. 직접 받으러 가지 마시죠. 내시를 보내십시다. 라고 해서 또 하륜 말을 들어요. 내시가 가서 옥새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성계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옷 속에서 뭘 꺼내죠. 그게 뭐였어요? 철퇴입니다.
내시가 오지 않고 이방원이 왔으면 철퇴로 머리를 딱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내시가 온 거예요. 딱 그걸 보고 너는 죽을 운명은 아니구나.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해서 이게 또 이게 수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전해지고 있죠. 어쨌건 이 태종 이방원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미워했는데 그냥 넘어갔냐? 넘어가지 않아요. 태종 이방원도 아주 작은 복수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싶었어요. 태종 이방원 그거 절대 하지 않죠. 따로. 그래서 태종 이성기 무덤은요 그냥 홀로 있어요. 홀로. 예, 절대 같이 안 묻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자기 다른 배다른 어머니잖아요. 그 배다른 어머니의 그 무덤의 돌들을 꺼내가지고 바로 청계천 다리를 놓았다는. 여러분 지금도 가시면요 청계천 다리에 그 광통기에 보시면요 바로 이방원의 그 배다른 어머니의 무덤의 돌조각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복수를 또 이 이방원이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방원은요 이 왕제 난을 거쳐서 즉위했고요. 바로 왕권 강화 중요합니다. 왕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태종 이방원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왕이 있고요. 그 밑에 재상들 의정부가 있어요. 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밑에 육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왕이 그러니까 정도전이 꿈꿨던 건 뭐냐면 왕이 의정부를 거쳐야 돼. 의정부 삼정승이 이거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하면은 비로소 육조의 명을 시달해서 그걸 실행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의정부 서사제야. 의정부 서사제야. 그런데 태종 이방원은 뭐야? 쥐네들이 뭔데? 왕이 하겠다면 하는 거지. 바로 다이렉트로 육조의 명을 내리는 거야. 육조에 직접 명을 내리는 거. 이걸 바로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강의 모습 보이고 있죠? 태종 이방원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딱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이 군사권 장악을 위해서 사병혁파합니다. 와우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병에서 나왔거든요. 그 사병을 가지고 정두전도 죽였고 자신 형제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딱 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병혁파. 이제 이런 거 갖지 마. 왜?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까지 왕이 되는 필요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병혁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종친과 외척의 정착을 제한하고요. 구황주의 통치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양전사업, 이거 양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호패법, 그러니까 토지와 사람에 대해서 호패법은 뭐냐면 지구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통제하겠다는 얘기지. 국가가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호패법을 실시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태종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태종이 여러분들 굉장히 활달해요. 그래서 이 말타기 사냥하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툭툭툭툭툭 하다가 신하들 앞에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말을 이렇게 휙 도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차 몰 때도 왜 윙 도는 거 같은 그런 모습 있잖아. 그런 거 보여주고 말을 쫙 돌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집니다. 얼마나 엑스팔려요. 그죠? 얼마나 엑스팔려. 그때 딱 태종이 얘기하죠. 저기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사관한테 알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관은 뭐냐면 그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예요. 항상 왕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는 그런 관리입니다. 자, 과연 태종이 이야기했던 내가 말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역사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뭘 고민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기록됐다는 얘기지. 바로 기록이 보면요. 태종이 말에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태종이 말에 떨어졌다는 것을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선시대 이 기록을 보면요. 대단해요. 그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잖아. 그 세종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아버지가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록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태종실록 좀 가져와봐라 라고 얘기했죠. 그때 황희정승이 영의정이었거든요. 들고 일어나죠. 전하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전하께서 이 기록을 보시게 되면 누가 올바르게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례가 되옵니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불가해서 결국 세종 못 봐요. 그러니까 기록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요즘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막 무슨 뭐 중요 기록물들 막 파기한다 막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역사를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하면요. 선조실록이 있고요. 선조수정실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조실록은 언제 누가 만들었냐면 북인당에서 주로 있을 때 만든 게 선조실록이에요. 선조수정실록은 서인당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인당에서 서인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서인당에서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선조실록에 볼 때 이 서인당이 나쁘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만든 게 서인의 입장에 다시 만든 게 선조수정실록이에요. 여기서 우리 놓치지 말고 뭐냐면 기분이 나쁜 그 선조실록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냅두고 자기들의 어떤 관점에서 선조수정실록을 또 썼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평가는 후손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무슨 파쇄기 돌려가지고 막 없애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창피해 죽겠어. 우리 조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기록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자, 태종의 어떤 그런 이야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세종 갑니다. 세종이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근데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원래 세종은 여러분들 첫째 아니에요, 셋째예요. 네. 첫째가 있었잖아요. 양령이 있었잖아요. 그 양령을 폐위시키고 세종을 왕위에 올렸다는 거. 이게 바로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종은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해. 그래서 의정부 서사지 아까 얘기했잖아. 의정부 재상들 통해 가지고 왕 의정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아버지가 워낙 많이 죽여놨어요. 아버지가 워낙 쳐놨어.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어떤 권위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이거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해놓은 거지. 그러면서 집현전.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 아버지가 하도 죽여놔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재를 다시 모읍니다. 그래서 바로 모을 집자, 현명한 사람들을 모으는 곳에서 집현전을 그래서 설치를 한 거예요. 아주 팍팍 지원해 줍니다. 집현전 그 대표적인 그 제도 중에 하나는 사가독서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릴 사자, 한가한 것을 내려가지고 책을 읽도록 하는 제도. 이게 사가독서제거든요. 그냥 관리한테, 집현전 학자들한테 그냥 2달, 3달 주는 거예요. 넌 책만 읽어라, 야.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 조세제도 정비, 전문 육등법, 연문국. 이건 제가 경제 파트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국경선. 지금의 한반도의 국경선의 모습을 세종 때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군 최윤덕, 육진에는 김종서를 해가지고 사군 육진을 이때 세종 때 개척하고 있고, 그리고 쓰시마를 정벌하고 있다. 왜구를 소탕하고 있는 모습들. 사군 육진, 쓰시마 정벌.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훈민정음 너무 알고 있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종 때 있었던 업적들. 세종에 대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종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 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종이 여러분들 또 이 사람 이분은 도대체 뭘 못하는 게 없어요. 청음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그 멜로디를 기억을 해가지고 이 멜로디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게 이제 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들으면 세종이 그게 되네. 그래서 이 박연을 통해 가지고 음악을 정리하게 하거든요. 근데 세종이 딱 들은 다음에 박연에게 얘기해요. 와, 정말 좋다. 근데 소리 하나가 튀는데 그건 왜 튀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록에서 제가 참 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세종은 이게 틀린 걸 알았어요. 이 음이 틀린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야, 이 틀렸잖아, 야, 고쳐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세종이 뭐라고 기록이 나와 있냐면 음이 하나 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상대편한테 그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 대화의 어떤 그 모습도 정말 다르구나. 세종은 정말 배울 게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 지적한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죠. 세종이 좀 다르긴 달라요. 네, 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은
첫째 왕을 세워야 된다. 장남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태조 이성계 다음이 정종이 잠깐 왕이 되잖아요. 정종은 둘째예요. 그리고 나서 태종 이방원은 다섯째예요. 이게 지금 다 첫째가 아니에요. 지금 세종도 지금 셋째예요. 지금 첫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장남 원칙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세종은 반드시 장남을 왕이 앉혀야 되겠다. 유교 정치에서 틀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종을 왕이 앉힙니다. 그런데 문종이 몸이 약해. 그래서 39세는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단종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는 거예요. 세종의 아들 세조, 수양대군이죠. 진짜 똑똑하거든요.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세조가 결국은 개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이 개유정난, 이 개유정난 여러분들 굉장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유년에 일어났던 정치적 역모의 난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사실 역모는 세조가 일으킨 거예요. 수양대군이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개유정난의 뜻은 뭐냐면 역모를 진압했다. 자기가 진압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자기가 일으켜놓고서는. 이게 정말 이거는 역사는 승자의 역사구나 보여준 단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세조, 수양대군의 입장에 쓴 단어 개유정난이에요. 이걸로 왕이 찬탈하죠. 이 당시에 그 김종서, 아까 육진개처 그 김종서를 죽여요. 왜냐면 세종이 김종서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문종이 김종서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자기 아들 좀 잘 봐달라고. 그 유언을 직접 받은 사람이 김종서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조는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김종서를 먼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사대문 딱 걸어놓고요. 신하들 다 불러들이죠. 불러들일 때 한명회가, 또 이 세조에 참여는 또 한명회거든요. 한명회가 들고 있었던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가 뭐냐면 바로 살생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세 겹으로 딱 결석해 놓고 첫 번째 문에 쓰는 말에서 내리게 해요. 두 번째 문에서 살생부에 점이 딱 찍히면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점이 안 찍혀 있으면 통과. 세 번째 문에 들어오면 바로 이 개유정난에 합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생부를 통해서 다 제거해가지고 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세조는요. 다시 왕권 강화.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태종 때 왕권 강화였죠. 세종 때 의정부 서사도 있었죠. 세조 때 다시 왕권 강화죠. 이런 어떤 패턴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조 직계제. 자, 태종과 세조는 모두 6조 직계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합니다. 집현전과 경연 폐지합니다. 경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이거 폐지! 뭐 이런 거예요. 왕이 결정하면 하는 거지. 폐지하는 거예요. 세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전법. 이것도 경제 파트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들 세종 때 그 전문융통법, 연봉구등법, 공법이라고 하는 곡이 있었고 그리고 세조 때 직전법이 있었어요. 경제 파트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핵심만 얘기하면 이거는 현직 관료에게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세요. 자, 국가재를 확보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종 때 드디어 바로 조선 왕조 500년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었죠.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세조 때 집현전 없었잖아요. 그래서 홍문관을 다시 설치해서 집현전 계승하고 경연을 활성화시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세종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정조 때 규장각이 있어요. 그래서 집현전, 홍문관, 그리고 규장각. 요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들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제도가 왕권 강화이고 어떤 제도가 왕권 견제인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의정부입니다. 지상들의 합의로 운영된 최고 정무기구 국정 총괄하고 정책결정 6조를 관할합니다. 자, 의정부 3정승이 누군가요? 한번 서열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의정부 3정승 중에서. 지금의 국무총리급이죠? 바로 영의정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헷갈리죠? 우의정이야? 좌의정이야? 좌의정이야? 우의정이야? 헷갈리죠? 영의정 다음은 좌의정입니다.
항상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좌상우하의 원칙이 있어요. 항상 왼쪽이 높아요.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 여러분들 그 풍계석이 있잖아요. 풍계석이 쭉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는 문관들이, 한쪽에는 무관들이 쓰는 거예요. 문관이 무관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문관은 왕을 기준으로 좌측에 서게 됩니다. 항상 좌상우하예요. 그래서 영의정 다음은 좌의정, 그 다음이 우의정입니다. 이 삼정승이 바로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정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집행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육조예요. 의정부 아래 설치했고 행정실무 정책을 집행을 담당했습니다. 2호 예병형 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고려시대에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정부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죠. 3사도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3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꼭 기억해 두세요. 사헌부는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어디가 되길까요? 검찰. 그 다음에 사간원은요, 정책에 대한 간쟁. 전하 이러시면 난 이겁니다. 제 목 치세요. 이런 사람들 지금의 언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간원. 홍문관은 경연을 주관하고 국왕의 정책을 자문해주는. 요즘도 왜 그 대통령 자문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헌부와 사간원의 분위기가 달라요. 사헌부는요, 옷도 칼같이 입고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에요. 딱 아주 질서가 딱 구축돼 있어요. 근데 사간원은요, 옷도 좀 헐렁하게 입고요. 그냥 껄렁껄렁하게 그냥 다니고요. 가끔 술도 좀 먹고요. 오열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검찰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검은색, 청색, 어두운 양복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굉장히 뭔가 좀 서열 구조가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론 지금 기자들 보면요, 청바지에다가 옷 대충 입고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왕에게 직언을 하려면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어떤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사실은 왕한테 직언하기 쉽지 않죠. 항상 긴장을 풀고 언제든지 뭐야 이거 아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가 사헌부와 사관의 특징이 아닐까. 이게 3사가 되겠습니다. 언론 역할.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고려 3사와 조선 3사는 다릅니다. 고려 3사는 단순히 회계만을 담당하고요. 조선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같은 3사지만 기능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의정부하고 3사는요. 왕을 견제하는 기구라면 왕을 또 강화시키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도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의금부, 전하 영모이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의금부에서 내가 직접 취조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왕의 직속 사법기관입니다. 국가의 큰 죄는 조사하고 주로 영모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알죠? 조선시대 영모라고 하는 게 진짜 일어났나? 라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많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킬 때 있지도 않은 영모를 영모라고 해서 엮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금부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금부와 함께 또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금부 승정원. 승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비서기능이에요. 승정원 이거는 왕명 출납 국왕의 비서기관. 그러니까 지금에 본다면 대통령 비서실 그쯤 되겠죠. 한성부는 지금 수도 서울시청이에요. 지금 수도 한양의 행정치장 담당하고요. 춘추관 이건 이제 역사 바로 실록 있죠. 실록이 이제 춘추관에서 지금 담당하는 것이고 최고 교육기관 어디까지 조선은 성균관 그죠? 이런 것들이 기구들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조선시대는요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 육조 직계제라든지 그다음에 의금부라든지 그다음에 승정원 같은 왕권 강화 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왕권을 견제하는 의정부 서사제라든지 3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와 견제가 조화롭게 서로 구성이 되고 있는 굉장히 세련된 어떤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조선은 어떤 나라라 물어보면 굉장히 맨날 싸움만 하고 굉장히 허약한 나라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오해예요. 그렇게 허약하고 쌈박질하는 그런 나라가 500년을 간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500년 동안 그런 나라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500년 동안 유지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련된 시스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그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방입니다.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라면 지방은 8도 체제예요. 자, 보세요.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5도 양계였죠. 지방이. 그죠? 네, 중앙은 고려 같은 경우는 이성 6부, 지방은 5도 양계. 조선은 의정부 6조, 지방은 8도 체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는 5도는 행정적인 기능, 양계는 군사적 기능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와서 이제 일원화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자, 중앙에서 8도에, 5도에는 고려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는데 조선은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수령 지휘 및 비행을 감독하게 되어 있다. 8도는 관찰사 파견. 그리고 부목 9년에 바로 수령. 우리는 이 수령을 뭐라고 불러요? 드라마에서는 사도라고 부르죠. 원래 이제 이름은 사도에서 나옵니다.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했던 그 관리를 높여 부른 말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 또 붙어가지고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자, 수령의 권한 강화. 수령이 여러분들 행정, 군사, 사법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죄를 지었어. 서울에 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서울시장한테 가가지고 저는 억울합니다. 제 죄를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제 법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행정만 담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는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군사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도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 파견된다고요. 이 수령이. 고려시대 때는 여러분들 일부에만 파견됐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전국에 파견된다고요.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일부 지역은 누가 다스린다? 향부곡소 또는 속군속교는 향리가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세력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선시대는 다 파견된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세력이 없겠죠. 그래서 향리의 권한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수령이 그냥 행정실무를 보조하는 역할 담당. 고려시대에 비해 지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요. 향촌 자치와 통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조선을 건국한 데 있어가지고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갔다? 향촌에 낙향했다. 두문불출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은요. 향촌에서 100년 뒤를 바라보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100년 뒤를 바라보면서 만들었던 그들이 유지했던 기구가 뭐냐면요. 유향소, 서원, 향약 요 3대 기구예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유향소 뭐냐면요. 있다는 거예요. 있을 유자 어디에 향촌에 있는 기구라는 거예요. 향촌에서 바로 지방 양반의 자치 기구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중앙에서는 누굴 파견하는 거예요? 지방관을 파견했잖아. 이 지방관은 여러분들 왕의 오른팔이에요. 그죠? 그런데 향촌에서는 우리는 자치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중앙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향촌 자치. 하지만 그 향촌 자치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관이 지금 파견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죠? 자, 해당 지역의 양반들로 구성된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합니다. 긴장과 어떤 그 협조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주어진 관계였죠. 그리고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향촌에 유교 질서를 보급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향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제소. 이게 자치라면서 말이죠. 이게 유향소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중앙에서는 이들을 감시를 해야 돼. 그래서 중앙에서 또 만든 게 있어. 이게 뭐냐면 경제소예요. 서울경자. 서울에 있는 기구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향촌에 있는 기구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경제소. 하여튼 이 향촌을 낙향했던 이 세력들이 여기서 힘을 키우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예, 그런 형국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역의 대상을 한번 볼게요. 16세에서 60세 미만, 그러니까 59세네요. 미만의 그 양인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 가야 됩니다. 지금은 군대를 몇 개월 가나요? 그러면 몇 개월 가요? 지금은? 2년인가?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요즘 한번 2년 정도 간다고 한번 봅시다. 한번. 저도 근데 군대 갔다 온 지가 가물가물해가지고 2년. 예. 근데 이 당시에 16세, 60세 미만이 군대를 이렇게
한 40몇 년 동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2년 내내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주기적으로 가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안 가고요. 농한기에 이렇게 군대를 가서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요. 현역 군인인 정군이나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자가 뭐냐면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친구가 군대를 가면 B라는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이 군대를 가면 이 사람 이 A가 딸려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비용을 대는 거예요. 요게 B가 보인이에요, 보인. 보조하는 사람, 보인. 이런 식으로 팀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팀을 형성해서 군대를 가고 있다. 지금은 이런 보인제도 없죠. 예, 지금은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다 가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직 관료, 학생, 향리 등은 군역 면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쳐주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도 그 예비군 훈련을 갈 때 예비군 훈련은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면제. 그냥 하루에 동원 훈련 안 하고요. 그냥 하루 가서 그냥 교육받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내가 가면 학교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훈련 받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싫어하더라고. 선생님들도 동원 훈련 가셔야죠. 3박 4일 우린 좀 쉬고. 어쨌건 그런 시스템.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앙부는요. 5위 체제입니다. 5시라고 하는 건 이건 동서남북 가운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5위 체제로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은 각도의 병영이라고 하는 건 육군,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수군이 되겠죠. 네. 선생님 공군은 어디 있나요? 공군이 어디서 공군이? 육군과 수군만 있을 뿐입니다. 설치해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였다라는 거. 세조 이후 지역 단위 방어 체제인 진관 체제.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진관 체제는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형성해서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지역 A란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로 본다면 여러분들 그 지역 방어 시스템, 자기 그 지키는 곳이 있잖아요. 왜 동네 축구의 차이점이 뭐야? 동네 축구는 그 공을 따라서 모두가 다 몰려드는 거잖아. 그지? 그 축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역 방어 체제. 이게 바로 진관체제 지역 방어 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그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때 구축해놨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세꾼이 있어요. 잡세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와 있네. 보니까 서리, 신량, 역천, 신부는 양인데 하는 일은 천한 거죠. 공사노비 등 군역을 지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한 일종의 예비군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군은 5위 체제, 그리고 지방군은 이렇게 영진군,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군을 만들어 놓고 그 이외에 예비군, 일종의 예비군으로서 이 잡세꾼들이 또 있더라. 이게 조선 전기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5위 영진군, 잡세꾼. 이게 조선 전기까지의 모습입니다. 이거 조선 후기면 바뀌어요. 5위 영진군, 잡세꾼. 조선 전기의 군대 체제였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제도예요. 세금 조자. 세금을 운반하는 제도라는 얘기죠.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강과 바닷길을 통해서 경창, 서울에 있는 창고로 운송하는 모습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세금은 걷는데요. 서울로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안도는 사신접대비로 쓰고요. 함경도는 국방비로 그냥 거기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진 않아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봉수제도죠. 봉수제도. 불과 연기를 통해 국경적의 군사적 위급상을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는 봉수.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연기 계속 신속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못하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봉수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역참제도. 전국의 주요 도로에 500여 개의 역참 설치, 역만을 두고 관청의 공문 전달, 공물 수송을 담당하게 하였다. 말. 여러분들 왜 그 마페이잖아요.
그 마패가 암행어사만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라면 뭐든지 다 마패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의 개수에 따라서 공무원의 급이 달라집니다. 암행어사는 주로 마패에 말을 몇 마리 정도 있을까요? 한 마리 너무했다. 야, 한 마리 완전 하급관리인데 한 3마리 정도. 예. 7마리 암행어사가 딱 7마리 마패를 보여주면서 나는 암행어사다! 라고 하면 이건 짝퉁입니다. 네, 왜냐면 7마리 마패는 영의정이에요. 이건 사기야, 사기. 좀 알아야지. 상해치려도 7마리 보여주면 안 돼요. 왕은 몇 마리면 10마리예요. 이렇게 말의 개수에 따라서 그 급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행어사는 딱 7마리 보시면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런 역참 제도가 있었다. 원진 뭐 이런 것들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선발입니다.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했고요. 그리고 문관 선발했고 주로 양반의 자제가 응시했다. 그다음에 무관 선발했고 양반 향리 상리의 자제 응시. 잡관은 기술관 선발 주로 기술관이나 향리 자제 응시. 특히 여러분들 무과가 들어왔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고려시대는 무과를 거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보시면 승과가 없다는 거. 왜냐면 조선시대 통령이 나라는데 승리 억벌이 나는데 승과가 시행되겠습니까? 그래서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과거의 시험 볼 때도요. 과거에서 제일 시험 보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시험장이 제일 앞일까요? 뒤일까요? 옆일까요? 명당 자리. 맨 뒤. 그렇지. 항상 여러분들은 맨 앞자리에 대한 공포감이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 최고의 명당 자리는 바로 맨 앞자리예요. 맨 앞자리입니다. 왜일까요? 시험지를 딱 개봉하잖아요. 그럼 저 뒤에 있으면 그 시험 문제 정리하고 시간 다 가요. 이거 빨리 써서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답안지가 10,000장이 넘게 들어와요. 10,000장이 넘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한 몇백 장에 이미 정답지는 다 나오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서 거의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쓰고 빨리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 보면 이게 부정부패를 하는 이 커닝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리 잡는 사람이 있고요. 예, 자리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이 대신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다음이 진짜 시험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팀을 이뤄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게 아주 가관이었다고 하죠. 어쨌건 이런 과거 시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던 게 조선시대 내내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막판에 와서 무너지면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과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고위 관리가 추천한 인물을 관직에 등용하는 천거도 있습니다. 이 천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조광조 시대 때 조광조가 했던 바로 혈양과라는 게 있어요. 혈양과. 예, 현명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어떤 그런 천거 제도가 또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문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음서제도예요. 고려시대 음서제도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음서제도는 거의 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 음서는요 힘이 셌죠. 음서 출신들이 고위관직에 올라갔죠. 한데 조선시대는요 문음 출신들은요 고위관직에 못 올라가요. 무조건 과거를 봐야 고위관직에 올라가요. 그만큼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가 그만큼 또 시대가 한 시대 또 전진했다. 신분이 아닌 실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또 한 단계 정착이 되었다. 역사는 이렇게 그때 보면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시대를 쭉 늘어뜨려 보면 역사의 거보라고 하죠. 큰 발자국들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취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기술직, 하급직 관리를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한다는 얘기예요. 재능을 취하는 시험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제도는요, 상피제, 권력의 집중과 부정번지 서로 피하는 제도예요. 같은 마을에 같은 어떤 형제들 배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품 이하 관리를 등용할 때는요, 바로 서경, 사인을 거치는 거예요. 오품 이하 관리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심사를 보는 거예요. 심사를 봐가지고 이게 사인, 서자가 뭐냐면 서명할 때 서자예요.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 인사는 관직에 등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요. 관리의 근무 성적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고요. 자,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국가가 세우는 건 뭐가 있냐면요. 사부학당, 동서남북에 있겠네요. 그 다음이 향교. 향교는 지방에 있고요. 성균관.
사부학당과 성균관은 한양에 있고요. 향교는 지방에 있습니다. 사립은 서당과 서원. 여러분들 낙향했던 그 사람들이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낙향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거 아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 했죠? 유향소.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이 서원이에요. 서원, 유향소 서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향촌의 약속이 뭐냐면 향약이에요. 요 세 가지가 바로 사림들이 100년을 준비하면서 일궈냈던 그런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놓고 계세요. 자, 이제 드디어 사림이 등장을 합니다. 사림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제 10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솜씨를 발휘하게 되었네요. 조선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바로 원건파 사대부의 제자들이고요. 길제의 학통을 계승하고 지방 중소 지주 출신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요. 공통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소지주 출신이고요. 정책 입장은요. 향촌 자체. 왜 민족 향촌이 낙천에 있으니까. 그리고 왕도. 여기서 왕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왕권 강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과 신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정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신권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도 정치를 추구하더라.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 바로 신권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던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서 죽음을 맞았지만 결국 역사의 최종적 승리자는 저는 정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역사에서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시켰던 왕은요.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세조, 그 정도예요. 그 다음은 다 신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숙종과 영조, 정조 이 정도 인물, 그러니까 한 5명 정도를 빼고는요. 그 이외의 시대는 다 신하들에 의해서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 조선은 바로 정도전이 꿈꾸었던 신하의 나라로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림의 등장은요. 성종이 그 훈구 세력, 훈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했던 그 세력의 자제, 그 세력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하는데 김종직 등이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을 하고요. 김종직이 바로 이제 사림 연결되고요. 주로 언론기관인 바로 3사,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여기를 장악하면서 바로 훈구의 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구 세력의 비리 비판하고요. 훈구 세력과 사림의 대립. 그러니까 훈구가 이것들이 진짜 자꾸 이렇게 기어오르는 거예요. 권력은 아직은 훈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어오르는 거예요. 손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사림들에게 사약해서 슉슉슉슉슉 날리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라고 해서 바로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15세기 훈구와 16세기 사림의 권력 교체기. 여러분들 권력 쟁탈전은요. 그냥 나 이번에 나 할래, 나 줘. 그래, 너 해, 너 가져. 이런 권력 교체는 없어요. 권력 투쟁이 분명히 전개되거든요. 그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사화다라는 것이죠. 그 사화에는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무갑기을. 조선 전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조선 전기하고 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게 바로 무갑기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라는 4대 사화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무오사와 갑자사화의 공통점은 모두 다 연산군 시대라는 거예요. 연산군 완전 그냥 폭정의 어떤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연산군 때 여러분 등장했던 단어가 뭐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흥청, 망청.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사용되던 단어 아닙니까? 그죠? 흥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연산군이요. 명을 내려요. 전국에서 아름답고 이쁜 기녀들을 1300명을 뭐라 그래요? 1300명. 1000명은 운평이고 300명이 흥청이에요. 운평 중에서 좀 예쁜데 좀 춤도 추는데 노래 잘하는데 그러면 궁궐로 들어와요. 그 운평이 궁궐에 들어오면 흥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있는 기녀를 흥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흥청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장녹수. 연산군 때 장녹수잖아요. 이 장녹수가 이렇게 지금 왕의 눈에 들면은 뭐 출세하겠는데? 라고 해서 흥청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30이다. 30이면 이제 연로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 얼굴 나이가 16세처럼 보였대요. 와,
서른인데 16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도 있어요.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장력수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흥청이 되어가지고 궁궐에 들어온 거죠. 16세의 어떤 그 얼굴로 기가 막히게 춤하고 노래를 잘 춘대요. 연산군이 그냥 빠진 거야 그냥. 그렇게 이 장력수와 흥청, 이 장력수와 놀아났다라고 해서 아주 흥청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래서 흥청망청 이런 단어가 바로 연산군 때 붙는 것이죠. 자, 먼저 무오사화부터 한번 볼게요. 무오사화는요, 김종직 아까 있었죠, 여러분들 성종 때 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됩니다. 이 조의제문은 뭐냐면 이 의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항우와 유방, 그 항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훈구들이 기회는 왔다. 이 사림 한번 손맛을 보여줘야지. 이것은 바로 세조가 단종을 죽인 그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능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김종직 이 조의제문을 썼던 김일손의 그 사초 그 기록이 나온 거거든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쓸어냈던 그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예요. 갑자사화는 뭐냐면 이거는 연산군이 약간 좀 그렇죠. 예, 바로 패비 자기 어머니 죽인 사람 다 나와. 내 어머니 죽인 사람 다 나와. 라고 하면서 칵칵칵칵 했던 이게 바로 갑자사화.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이게 갑자사화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연산군,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연산군 때 그 유명한 내시가 있죠. 김처선이라는 내시가 있습니다. 그 김처선이 정말 이게 너무 흥청망청이니까 직언을 해요. 전하, 제가 이제까지 많은 임금님을 모셔봤지만 임금님처럼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임금은 제가 모셔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직언을 하죠. 그 내시가. 그때 연산군이 어떻게 하죠? 뭐라고 하면서 화살을 바로 그 내시 김처에 쏩니다. 탁 맞죠. 맞고 김처 그래도 얘기합니다. 전하, 저는 이렇게 화살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만 바로 전하께서 오래 계시지 못할 것 같아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연산군 또 화살 또 쏘죠. 그때 이제 비로 쓰러집니다. 쓰러지자 연산군이 얘기하죠. 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이 김철이 다시 얘기하죠. 전하, 어찌하여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칼로 김철의 혀를 또 자르죠. 그리고 다리를 또 잘라내죠. 그렇게 해서 이 김철을 죽여요. 연산군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살벌합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종 때 이 등용했던 인물이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조광조예요.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이 조광조의 개혁이 시작이 됐죠. 이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위훈삭제. 이게 위는 뭐냐면 거짓 위자예요. 거짓으로 훈장받은 사람들 다 이름 빼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종 반정, 이거 쿠데타잖아요. 어찌건 그 쿠데타가 성공하면 이게 혁명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이거 영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슬쩍 성공하니까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 거짓 훈장을 받은 사람 다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훈장을 받은 사람 대부분 누구다? 바로 훈구 세력들이에요. 이건 훈구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훈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좀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혈량과 훈구를 날리고 그 자리에 바로 살인들, 지방의 향촌에 있는 그 살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로 이 천거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혈량과를 실시할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격서. 소격서 여러분들 그 아이유 노래인가? 기억하나요? 소격 죄송합니다. 안 되네. 안 돼. 그 소격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쪽 지금 그 세종로 쪽에 소격동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네. 이 소격서가 어디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간장하는 그런 관청입니다. 근데 유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지금 도대체 유학자들이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신 안 믿거든요. 이런 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살인들은요 아주 이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들. 결국 훈구가 야, 안 되겠다, 야, 난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지요. 뭡니까? 나뭇잎에
한자로 주, 초, 위, 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오호. 그런데 이 주초를 합치면 이게 뭐냐면 바로 조예요. 조. 즉 조씨가 왕이 된다 라고 하는 글자가 나뭇잎에 새겨진 거죠. 물론 여러분들 나뭇잎에 꿀 발라놓은 거고요. 벌레들이 파먹은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바로 조광조를 위시한 살인들을 일거에 날려버렸던 사건이 바로 이 김효사와 권력투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말처럼 만들어가지고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가지고 끌어내리는 게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저게 문제가 되는 말인가 라고 하지만 막 이슈화 시키잖아요. 그죠? 똑같아. 훈구들이 사람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을사사는 명종 때 있었던 건데요.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윤원형 유님, 뭐 소윤과 대윤의 어떤 그런 이게 좀 외척들이에요. 외척들 간의 어떤 그 권력 투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갑기을, 을사사와 이 네 번에 걸쳐서 이 살인이 엄청나게 화를 입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훈구가 부패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100년 지나면서 초기에는 그 천맘을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조선을 일구 왔는데 이제 부패한 세력이 된 것이죠. 이제 결국은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살인들은요,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살인들은요, 하지만 향촌에서 바로 서원, 인재양성, 그리고 향약, 농촌장악 이걸 꾸준히 세력 확대해서 결국 16세기 선조 때는요, 다시 중앙정계로 대거 진출해서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더라. 그게 언제다? 그게 바로 16세기 선조 때 장악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 역성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소수예요. 왜냐면 이건 명분이 안 맞거든요. 대부분은 참여하지 않고 향초 낙형이에요. 근데 그 대다수의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어.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인원수는 많은 거야. 그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이 당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붕당의 형성. 이 붕당의 형성 과정 속에서 이 붕자가 뭐냐면 법붕자예요.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당을 형성한다는 게 살인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요 척신잔재, 이게 훈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강경파와 온건파 그들과 그다음이 2조 전랑, 2조 전랑은 2호 예병 형공 있죠. 그 2조의 전랑이에요. 전랑은 바로 인사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한정지 사람 많으니까 이 2조 전랑이 엄청 중요한 거야. 어느 당에서 가져가는 때라서 정말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2조 전랑과 바로 척신잔청 이걸 두고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동인당은 훈구 세력들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서인당은 또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다. 라고 생각하는 온건 세력이었죠. 결국은 동인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름 붙인 건 뭐냐면요. 뭐 별거 아니고요. 동인당의 영수가 김효원이에요. 그 김효원이 어디 살았냐면 저쪽 그 서울의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에요. 서인은 영수가 심의겸. 또 이 서울의 서쪽에 살아서 서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볼게요. 동인. 신진살인 중심의 김효원 나왔죠. 영수. 그리고 뭐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계승했고 영남지방 살인 중심 영남학파를 형성하고 있더라. 이제 이황이니까 영남학파 이쪽을 형성하고 있는 게 동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인은 여러분들 1,000원짜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이황 계열. 그 다음에 서인 볼게요. 기성살인 중심이고요. 심의겸을 지지했습니다. 바로 이이와 성원의 문인이 중심이 되었다. 이이네요. 이건 이제 5,000원짜리. 그죠? 경기 충청 지방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기호학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자, 이러면서 붕당 정치에 전개되는 거예요. 살인이 정권을 잡았어. 이제부터 붕당 정치에 향수는가? 왜? 그들은 인원수가 많으니까. 상대 붕당을 인정하면서 비판 견제, 권력장을 위한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붕당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공존이에요. 키워드는 뭐냐면 공존이에요. 우리 당이 권력의 한 3분의 1을 장악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바로 붕당 정치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 전기 제가 15세기, 16세기의 어떤 정치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고 기틀을 잡았고
그 15세기 바로 역성혁명 세력들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서 쭉 의정부 육조체제와 그 팔도체제로 쭉 운영을 했는데 결국 100년이 지나면서 부패한 세력이 되었고 바로 3사를 장악했던 그 살인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과정, 그 과정에서 마지막 권력투쟁 바로 4대4와 무갑기열. 하지만 그 무갑기열의 어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국은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았던 살인들이 바로 16세기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들은 붕당을 형성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바로 이제 조선전기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